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오늘도 박평 픽으로 방송을 합니다. 기가 막힌 책을 박평이 또 추천을 해줘가지고 박평이 지나가는 말처럼 아주 그냥 시크하게 무심하게 툭 요건 나온 지 좀 된 건데 이러면서 이것도 한번 니네가 검토해 보시든지 뭐 이러고 이제 쑥 던졌는데 좋네. 저는 읽고서 그 독지가님들이 만든 말 박평이 박평했네. 너무 다행이에요. 예. 저는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의 다른 작품들도 좀 읽어보려고 막 찾아보고 이 작가의 또 개인사에 대해서도 좀 찾아보고 사실 이제 저는 처음 보는 작가였습니다. 한 번도 이제 읽어본 적이 없는 분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소개할 이 책이 유작입니다. 마지막 작품을 읽었고 맞아요. YG는 또 그새 도대체 책 읽을 시간이 언제 나는 건지 모르겠으나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너무 좋다면서 다른 또 책까지 읽어왔다면서요? 아니 읽지는 않았고 아직 안 읽었어? 아직 읽지는 못했고요. 같이 읽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설정이라던가 이런 것들만 들여다보고 왔어요. 어쩐지 아무리 봐도 이것까지 읽었을 시간은 없는데 그렇군요. 네, 근데 또 그 책의 내용이나 설정이 이 책과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밤에 우리는 영혼은과. 제가 순간 제목을 말해버렸네요. 그렇네요. 괜찮습니다. 네. 밤에 우리 영혼은 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영어로도 Our Souls at Night. 나이트. 네. 아니 근데 어떤 책들을 보면은 딱 제목부터 뭔가 느낌이 좋은 책들이 맞아요. 있잖아요. 밤에 우리 영혼은 너무 탐나는 제목.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빛이라든지 아니면 밤에 우리 영혼은 뭐 이런 제목들은 딱 듣자마자 뭔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강양구의 강한 과학 이런 제목에서는 아무런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있을 것 같죠. 아니 없을 것 같잖아요. 뭐가. 그러니까 그런 제목을 지어야 되는 거죠. 딱 뭔가 있을 것 같은. 근데 밤에 우리 영혼은 딱 제목만 듣자마자 이건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자, 한국어판 처음 나온 게 2016년입니다. 2016년 10월에 나왔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책은 2021년 5월 달에 인쇄한 8쇄이니까 어느 정도는 뭐 반응이 있는 책인데 이 밤에 우리 영혼은의 작가가 켄트 하루프라고 하는 미국 작가인데요. 2014년에 세상을 떴어요. 그리고 이 책이 미국에서 원서로는 2015년에 나왔으니까 이 켄트 하루프라고 하는 작가가 세상을 뜨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유작으로 나온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켄트 하루프라는 작가는 어떤 사람인지 원래 좀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이 책으로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책으로 알게 됐고, 그러니까 켄트 하루프를 알게 된 건 그 한국의 소설가들이 좋아해요. 네, 소설가들이 좋아하는 작가고, 그래서 이렇게 왜 소설가들한테 혹시 정말 좋아하는 작가 혹은 좋아하는 책이 어떤 것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종종 이 켄트 하루프의 밤에 우리 영혼은 이라는 책이 언급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읽게 됐죠. 그래서 읽었는데 호퍼 그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호퍼의 그림을 보는 것 같다고요? 네, 호퍼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조금 외롭고 쓸쓸한 느낌도 있고 코맹메카시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또 느낌도 있고 또 뭐 평가할 때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진짜 해밍웨이의 어떤 좀 하드보일드 문체 같은 아주 건조한 또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가 아주 터프하거나 하지는 않고 그
그러니까 좀 소박한 것 같으면서도 위로가 되고 일상적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매력적이더라고요. 실제로 이 켄트 하루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평들이 있는데 동시대 미국을 가장 잘 그린 작가라는 게 이 켄트 하루프 작품에 대한 그 중요한 공통된 평 중에 하나고요. 저는 사실 박평 때문에 이 작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2014년에 이제 영국의 가디언이 미국 작가가 부커상을 타야 하는 이유라는 제하에 15명의 꼭 주목해야 될 미국 작가들을 꼽았는데 그 중에서 거기서 필립 노스, 리처드 포드, 메릴린 로빈슨 같은 작가들과 같이 묶여가지고 한 명으로 언급이 되었던 현대 미국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 중에 한 명으로 기억하고 꼽아야 된다라는 정도의 대접을 받는 작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늦게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43년생이에요. 1943년생이고 이 밤에 우리는 영혼은의 남자 주인공처럼 학교에서 이 시나 영문학을 가르치면서 생계를 계속 꾸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학 선생님이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 밤에 우리 영혼은의 주인공은 원래 시인을 꿈꿨지만 학교 선생을 하면서 생계 때문에 시인의 꿈을 접었잖아요. 근데 이 켄트 하루프는 계속해서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1세 처음으로 데뷔작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도 비교적 높은 평가를 평단으로부터 받았지만 막 대중적으로 성공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 50대에 발표한 플레인송이라고 하는 세 번째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100만 부 이상 팔렸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50대 이후에는 이제 온전하게 작품 활동하면서 좀 여생을 즐길 수 있었던 그런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을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네. 5편과 유작 합쳐서 6편. 딸랑 6편 쓰셨는데 한 30년 동안 30년 동안 딱 6편 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전업 작가로 작품만 계속 써냈던 게 아니라 진짜 학교 생활하면서 애들도 셋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키우고 막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작품 생활을 했으니까 당연히 작품을 많이 쓸 수 없었을 테고. 그리고 지금 한국어판 표지에 이제 양력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틈틈이 글을 쓰다 41세에 처음 발표한 소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요. 그 위키피디아 가서 영어 페이지를 보면 이분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되게 안정적인 직업 교사로서 뭐 한 10몇 년 일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직업을 굉장히 여러 가지 전전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닭 양계 농장에서도 일하시고 뭐 건축 현장, 재활병원, 기타 등등 이런 데서 전전했고 뭐 대안학교 교사도 하고 뭐 등등. 하여튼 뭐 그게 잘 안 풀렸다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 작가의 꿈을 키워오다가 41세에 처음으로 데뷔를 했고 50대 중반에 낸 소설이 대박을 치면서 말년은 좀 여유 있게 행복하게 잘 지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 6편의 작품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소개하는 밤에 우리 영혼은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제 한국에는 플레인송이라고 하는 이제 가장 많이 팔린 작품이 2015년에 소개가 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2016년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는 밤에 우리 영혼은이 소개가 되었고 2017년에 축복이라고 하는 새 작품이 소개가 되었네요. 그러니까 6작품 중에 3작품만 한국어판으로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그 새로 번역돼서 뭐 나온 것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아깝긴 했는데 이 작가의 가장 많이 팔리고 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작품이 사실 플레인송이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 작품이 2015년에 한겨레 출판에서 김민혜 번역가의 번역으로 나왔다가 2017년에 문학동네에서 나온 그 축복을 번역한 한기찬 번역가님께서 다시 번역을 해가지고
바로 지금 이 시점에 그러니까 3월 말에 다시 문학동네에서 이 플레인송이라는 작품이 나와서 플레인송이라는 작품이 지금 시점에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JYP는 싫어했겠지만 약간 그것까지 같이 읽고서 방송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문학동네에서 이 책을 한 달만 빨리 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한 달만 빨리 냈으면 바로 플레인송을 같이 읽고 해요. 플레인송을 했거나 두 권 같이 읽자고 했거나 뭐 이자들이 분명히 그랬을 것 같은데 플레인송은 464쪽, 밤의 우리 영혼은 193쪽. 네. 아주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밤의 우리 영혼은. 네. 짧죠. 밤의 우리 영혼은. 짧아요. 네. 그래서 뭐 근데 솔직히 플레인송도 궁금하긴 해요. 네, 이 작가의 다른 작품도 한번 보고 단숨에 JYP가 읽고서 막 저한테 닥달을 하더라고요. 나는 밤에 우리 영혼도 읽었다고. 너 왜 안 읽냐고. 박평이 방송하자고 했는데 해야지. 얇은데. 아니 근데 진짜로 제가 무슨 쓰레기도 아니고 얇다고 무조건 방송하겠습니까? 책이 좋아요 진짜로. 그리고, 영화도 있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JYP 사실 영화 자체를 요새 잘 안 봅니다. 뭐 사실 이거 태블릿 하나 틀기만 하면은 막 수많은 영화들이 널려 있잖아요. 근데 거의 안 보거든요. 근데 이 책을 다 읽고 넷플릭스에 봤더니 영화가 있네. 또 봤네 그것까지. 영화는 어떻던가요? 책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 영화도 너무 흥미가 가던 게 어쨌든 제가 막 또렷하게 기억하는 배우들이 몇 명이 없는데 외국 배우들이 일단은 로버트 레드포드가 있고 제인 폰다 그 두 분이 남주인공 여주인공이더라고요. 그 두 분의 비중이 뭐 90%를 차지하는 영화가 밤의 우리 영혼은 넷플릭스에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책의 접근성보다 그 넷플릭스 접근성이 더 그 좋은 애청자분이 있다면 책 대신에 그 영화를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까? 이게 지금 책 방송 진행자로서 웬만하면은 책만 봐라 혹은 책 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 영화를 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이거는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진짜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나 분위기나 뭔가 이런 수준이나 이런 게 전반적으로 거의 똑같고요. 다른 점이 있다면 책에서는 주인공들의 나이가 70대 초반인데 영화에서는 두 주연 배우가 촬영 당시에 이미 80대 초반이라는 거. 한 10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난다는 거. 그거만 달라요. 하지만 뭐 로버트 레드포드나 제인 폰다는 관리를 잘 했을 테니까.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요. 70세로 보이진 않습니다. 레드포드가. 그래서 이 영화가 만약에 진짜 70세 배우들이 연기를 했다면 조금은 달랐을 것 같거든요. 뭔가 이렇게 80세하고 70세하고는 어떤 인생을 대하는 태도, 어떤 뭐 욕망, 뭔가 이런 것들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로버트 레드포드랑 제인 폰다에 비견할 만한 70대 초반의 남배우 여배우가 누가 있을까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궁금해서 왜 굳이 10살이나 많은 배우를 썼을까라고 해서 이제 영화 관련 페이지 들어가 봤거든요. 로버트 레드포드가 제작자입니다. 이게 마음에 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지 이 역할을. 그래서 그럼 누구랑 할까 했을 때 본인은 80대인데 가령 여배우가 15살 어리다. 그러면은 뭔가 원작하고 또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원작은 비슷한 또래니까. 같은 또래니까. 아마 원작에서는 그 여주인공은 70살이고 만 70살이고 남주인공은 뭐 만 71나 2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10살 많긴 하지만 나이 차이는 원작과 같이 실제 레드포드보다 1살인가 어린 제인 폰다를 여주인공으로 해서 본인이 제작자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플레인송을 그 같이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무슨 이유냐면 이 플레인송이 2014년에 영국으로 상연이 되었거든요.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그런데
밤에 우리 영혼을 보다 보면 등장인물들이 우리가 사는 도시를 무대로 한 연극이 덴버에서 그 콜로라도주의 제일 큰 도시인 덴버에서 초연이 된다는데 그거 우리 예약해가지고 같이 보러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약을 하잖아요. 그 예약을 하면서 막 사랑설레를 해요. 근데 너는 그 작가의 그 작품 어떻게 읽었니? 그랬더니 나는 이런 설정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맞아요. 그런 대목 나와요. 그런 대목 나오는데 그 설정이 그 플레인송이에요. 오 진짜? 네. 자기 할아버지가 자기가 쓴 새 소설의 옛날 소설 이 연극으로 상영되는 거를 그냥 집어넣은 거야? 재미로? 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2014년에 연극으로 초연한 플레인송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그런데 목장 주인 둘이 임신한 소녀를 거둬들인다는 건 상상이 잘 안 되더군요. 라고는 대목이 있잖아요. 플레인송이 이제 근데 그게 이제 플레인송이 그 얘기거든요. 오. 그래서 이 플레인송을 먼저 읽고서 이 책을 읽었다면 더 또 읽는 재미가 또 남달랐을 거란 생각이 들고 밤에 우리 영혼을 플레인송이랑 같이 이야기하면 그것도 또 나름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대목들에서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밤에 우리 영혼의 배경도 콜로라도에 있는 홀트라는 마을인데 홀트라고 하는 작은 마을. 플레인송도 홀트라는 마을이 배경이고 축복의 소설의 배경도 홀트예요. 그러니까 그 홀트라는 카운티는 가상의 지명. 그러니까 제가 혹시 그래서 이 켄트 하루프가 6편의 작품을 남겼는데 그 6편의 작품 중에 무대가 홀트가 아닌 곳이 있는지를 따져봤는데 없대요. 그 6편의 작품이 다 그 홀트를 무대로 한 곳이래요. 이 작가는 태어나기도 콜로라도에서 태어났고 평생 거기서 살았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주로 콜로라도를 배경으로 소설을 썼는데 실제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홀트 카운티라고 하는 가상의 동네를 만들어서 나름 이분도 또 자기 세계관이 있으신 분이네. 세계관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렇게 작은 세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물론 본인이 살고 있는 콜로라도의 어떤 곳과 굉장히 흡사한 그 설정이겠지만은 나름의 그냥 세계관을 하나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이제 미국의 평론가들이 이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대요. 간결하고 소박한 문장에서는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뭐 약간 공감. 네, 그리고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인생 전반의 이야기를 다루는 주제에서는 앨리스 몰로가 떠오른다며 극찬을 했고 가정, 공동체, 함께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동시대 미국을 가장 잘 그린 작품들을 남긴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저는 그 밤에 우리 영혼은만 읽어서 뭐 약간 부분적으로만 공감이 되긴 하지만은 그 플레인송이라는 작품까지 같이 읽으면은 되게 많이 고개를 끄덕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골 문학 사실 그 옛날에는 뭐 도시보다는 시골이 훨씬 많았는데 요즘은 시골 문학이라고 표현할 만한 농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매우 적죠. 다 이제 도시가 배경인데. 하지만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중소도시들이 많이 있긴 있으니까. 그렇긴 하죠. 우리보단 많이 나오죠. 우리랑은 또 상황이 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우리는 대부분이 다 수도권이나 서울을 무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중소도시가 무대이기만 해도 약간 좀 생경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뉴스가 되죠. 네. 그런데 미국만 하더라도 워낙에 넓고 워낙에 삶의 그 환경이 다른 곳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 좀 독특하다는 생각을 한 게 이게 독특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어떤 이런 그 생애의 어떤 그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남성이 그러니까 이런 소박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수입이 돼서 읽혀지는 작품들을 보면은 그 대단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재난
이라는 어떤 사건을 막 계기로 막 풀어낸다거나 뭔가 스케일이 좀 더 있는 작품들을 많이 읽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해보면 켄타우로프가 쓰는 소설들은 굉장히 일상적이고 작은 얘기들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욕망이라든지 이런 게 뻗쳐나가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다 읽고 나면 사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 한 명쯤 죽어야 되고 거의 그것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거나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게 조금 낯설고 그랬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한국의 젊은 작가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작가이자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실제로 한국의 작가들이 켄트 하루프의 작품을 그렇게 많이 읽어요?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이 세계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가족이건 친구건 어떤 관계가 훼손돼 있고 결핍돼 있고 근데 그걸 타인에 의지해서 그 타인들과 새롭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삶에 이제 새로운 힘을 얻고 하는 그 방식이 너무너무 유사하게 많이 재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읽고 조용히 이렇게 영향받는 작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제일 좋아하는 작가 혹은 제일 존경하는 작가라 그러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켄트 하루프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익숙한 이야기들이고 그리고 막 치유 문학이라고 일컫잖아요. 플레인송에 대해서도. 네, 치유 문학. 근데 그 치유 문학이라는 게 최근 한국 소설들에서 되게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이게 연결시키면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위로를 주고 그런 점에 있어서도 좀 낯설면서도 익숙한 이야기 같아요. 참 고민이네요. 네, 축복도 한 500쪽 가깝고 밤에 우리 영혼은 빼고는 다 기네요. 뭔가 나머지 한 권쯤 더 읽어보고 싶은데 그럼 플레인송을 읽어야 되겠죠? 플레인송을 읽어야겠죠. 제일 유명한 걸 읽어야겠죠. 플레인송. 그리고 본인이 또 이 작품에 등장을 시켰다라는 것 자체는 작가 스스로도 플레인송에 대해서 뭔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아닐까요? 그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던 책을 7년 만에 다시 계약을 해서 다시 번역을 해서 3월 달에 나왔다는 거는 뭔가 한번 이게 팔아볼만 하다. 그만큼 뭐 재미도 있고 수준도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기도 해서. 그리고 또 그 2017년에 이제 축복을 먼저 번역한 한기찬 번역가가 새로 번역을 그냥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기찬 번역가도 축복을 번역하면서 뭔가 좋은 느낌을 받았던 거죠. 작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작가의 대표작은 내 번역으로 다시 한번 한국에 소개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테니까. 근데 일단 밤에 우리 영혼이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면 지금 2016년에 1세가 나와서 2021년에 8세잖아요. 그러면 매년 한 세 이상씩을 계속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을 찾아서 읽을 가능성이 우리 같은 있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 네. 그렇죠. 이 플레인송은 TV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연극으로도 만들어졌다. 미국에서만 100만 부 이상이 팔렸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요런 서술을 보면 상실을 겪고 결핍을 지닌 등장인물들이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낼 힘을 얻는 과정을 소박하지만 우아함이 깃든 문장으로 이야기한다. 이게 이제 출판사 제공 책 소개인데 JYP가 절대 안 읽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 밤에 우리 영혼은도 그런 내용이 걸랑. 사실 맞아요. 이 서술이 저 책에도 해당이 되는데 저 책은 재밌었거든. 그러니까 왠지 이것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밤에 우리 영혼을 되게 좋게 읽었기 때문에 저도 플레인송에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만 조금 맞았으면 JYP 꼬셔가지고 플레인송도 같이 읽고 방송하자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막 계속 들었던 거죠. 아쉬웠던 거죠. 근데 플레인송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안 읽었으니 모릅니다만 플레인송을 읽고 안 읽고를 떠나서 밤에 우리 영혼은이라는 책을 읽은 것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후회나 아쉬움 뭐 이런 게 없습니다. 훌륭한 책이었어요. 우리 되게
저는 지난 주말에 읽었거든요. 그런데 밤에 우리 영혼을 딱 덮고 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박평이 박평했네 라는 것과 함께 이 책 좋다. 근데 저 책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읽을수록 훨씬 공감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도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 읽어도 뭔가 그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 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인간 내 이야기라는 생각이 누가 들어서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래?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읽으면 더 절절히 공감하면서 읽을 것 같다라는 거지. 솔직히 저는 저거를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나이가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읽었으면 그러면 지금처럼은 안 느꼈을 것 같아요. 5학년쯤 된 다음에 저거를 봤을 때도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지금보다 10살이나 20살이 많은데 저 책을 읽었다 그러면 훨씬 더 그래 이러면서 막 더 몰입해서 읽었을 것 같은 그런 이건 생각이에요. 우리 그 다양한 연령대 애청자분들께서 그 읽으시고 감상을 남겨두시면 감상을 남기실 때 연령대를 관로하고 네. 가로하고 나 몇 살 이러고 가로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50대, 40대, 뭐 60대 이렇게 언급을 하시고 감상 남겨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도 되지 뭐 어때? 구체적으로 닉네임 MBTI 밝히시든지. 자, 주민등록 번호까지 쓰실 필요는 없지만 근데 지금 너무나 지금 뜬구름 잡는 이 30분을 들으시면서 다들 도대체 구체적인 내용이 뭐야? 아니, 구체적인 얘기를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말하면 끝이야. 한두 줄이면 끝나서. 아니 제가 그 4줄로 요약해놨는데 이거 그럴듯한 요약이냐 한번 보세요. 그 4줄 요약하면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건데? 그럼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거예요? 4줄 요약도 다음 시간에 해요. 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이나 읽읍시다. 네. 두루미님, 저는 히라버 시간을 아주 좋아합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를 읽기 전인 지금은 히라버 시간을 제일 좋아합니다. 방송 들으니 여수의 사랑이 읽고 싶어졌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 방송에서 작별하지 않는다에 안 끌리고 여수의 사랑과 채식주의자 다시 읽기가 하고 싶어졌습니다. 의도를 안 받아들이고 내 생각대로 책 읽게 만드는 이상한 방송 책걸상. 흐흐. 감사의 말씀을 남깁니다. 저는 제주 불교신문에 책으로 제주 넘기라는 책 소개 코너를 시작했습니다. 이 코너는 제주에 관련된 책을 소개합니다. 본격 서평 아니고 그냥 책 소개 코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코너든 시작할 때 기획 의도를 편집국장에게 설명할 때 머릿속에 선정하고 싶은 책 10권 이상은 들어있고 글은 3개 정도 쓴 상태이죠. 제 머릿속 리스트에 작별하지 않는다가 들어있긴 했는데 아직 책 읽기 전이고 이것 말고도 이미 읽어놓은 책 중에서도 쓸 수 있는 게 많아서 시간 들여 책을 읽을까 말까 고민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책 읽기로 했습니다. 뒷부분이 너무 기막혀요. 제가 이어서 읽을게요. 작별하지 않는다에 관한 팟캐스트는 오은이 진행하는 책익아웃이나 책익아웃에 한강 작가님이 직접 나와서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도 잡히지 않던 감이 작가 없이 한 방송 책걸상 들으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되겠다라는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충 흐름이나 뼈대가 잡히면 책 읽기 내용 간추리기가 훨씬 수월하죠. 오늘 제게 수월함과 책을 읽겠다는 의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도서관 2부 코너에 있길래 다운받았습니다. 잘 읽고 책 소개가 신문에 실리면 그것도 방송 후기에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그 한강 작가가 직접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도 감이 잡히지 않았었는데 박평이 정리해 주니까 감이 잡혔다는 거죠. 너무 다행입니다. 큰 평론가. 큰 평론가. 두루미님이 그분이시군요. 네, 한강 작가님께서 이렇게 뭔가 그 검색하시다가 문득 듣고서 나는 박혜진 평론가 편집자랑 같이 책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요? 왜? 나를 이렇게 잘 이해하는. 그냥 재수 없어서 연락 안 하실 것 같은데. 뭐래? 나보다 설명을 더 잘했다고?
저는 한강 작가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으로 제주 넘기라는 제목 제가 장명해드린 건데. 진짜요? 그 말씀은 카페에만 쓰시고 여기는 안 쓰셨네요. 네. 그 독지가 중에 한 분이신데 제주도의 이 신문에 책 관련 연재를 하시기로 했는데 코너 이름이 마땅한 게 없다. 아이디어 좀 달라라고 이제 글을 남기셨고 많은 분들이 이제 몇 개의 아이디어를 막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아이 장명은 JYP가 잘하는데라고 이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어요. 그걸 보는 순간 왠지 막 나도 뭐 하나 아이디어를 드려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주 신문이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책으로 제주 넘기의 말장난 약간 섞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몇 개의 그 안 중에서 그 신문사 편집국장님이 요거를 택하셨다고. 역시. 아니 저도 제가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는 책걸상 이야기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해봐야 저 인간 저 인간 지금 회사원인데 아니 일을 하는데 100% 에너지를 쏟아도 모자랄 판에 무슨 딴짓이냐 이런 욕이나 먹을까 봐서 안 하는데 우리 회사 같은 본부의 팀장님 한 분이 책걸상을 틈틈이 들으셨나 봐요. 최근 들어서. 근데 저한테 갑자기 너무 재밌게 듣고 있다라는 덕담을 주시면서 책걸상이라는 장명은 누가 했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랑 같이 팟캐스트 진행하는 JYP가 했다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또 약간 그 JYP를 약간 경애의 눈빛 마음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받았죠. 한번 같이 오세요. 네. 이름 필요하시면 제가 장명 필요하시면 장명소. 제가 저 시간 좀 내드리겠습니다. 네. 재수 없어. 도리도리님 댓글 박평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짧게나마 경력 단절을 겪었던 입장에서는 제목 자체가 울컥하게 하는 책이었어요. 현재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요. 그나마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 육아휴직을 선택하고 경력 멈춤, 소득 정체 등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게 어디야라고 자주합니다. 한창 일할 때 선택한 휴직이라 마음 한켠이 씁쓸했고요. 같이 입사한 남성들은 조직 내 허리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내에서도 선호도가 가장 높은 연차로 한창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시간이 부족한 여성들의 저임금 현상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현상이 비합리적 상황이라는 인식만이라도 우리 사회가 일단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노력했는데 커리어를 쌓아가는 남성 동료들이 엄연히 보이는데 그래도 직장이라도 있으니 어디야라고 다시 여성끼리 비교를 통해 위로를 삼으라는 건 전업주부에게나 워킹맘에게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댓글 그리고 역시 믿고 듣고 찾아 읽는 YG 언제나 감사해요. 네. 커리어 그리고 가정. 네. 참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커리어 그리고 가정. 네. 제목만 좀 잘 붙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